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압수다 4시즌 10번째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미중 대결 구도 속의 북미 남북 관계, 북한 인권 문제, 안보 딜레마, 중국, 그리고 이제 한반도 정세 중간 점검, 또 중국의 어떤 역사적 특성과 미래, 경제를 통해 본 북한의 길,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미리 짚어본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9번 저희가 좀 함께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 다 도움이 되실 겁니다.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좀 꼼꼼히 보시고요. 그리고 4시즌부터는 저희가 더보기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길이가 있다 보니까 더보기를 통해서 소주제별로 얼른 찾아가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정환 기자의 통일압수다 4시즌 10번째 마지막 시간인데요. 얼마 전 열린 이 한미 정상회담 저희가 좀 꼼꼼하게 정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분 모셨습니다.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네, 건강하게 잘 계시죠? 네. 예. 자, 본격적으로 말씀 듣기 전에요.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담은 이 공동성명 얼른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사실 좀 많습니다만 이번에 정상회담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기억을 하시면서 저희 박사님 말씀을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게요,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정상회담 공동성명만 해도 7,944자, 200자 원고지 분량으로 무려 42장가량 나오더라고요. 앞에 서장 형식으로 한미동맹의 성격을 규정을 했습니다. 민주적 규범과 또 인권, 법치 이런 걸 강조를 했고, 그리고 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이 부분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이 두 부분인데요. 주로 앞부분 얘기를 오늘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 확장 억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한국 방어를 재확인한 것이고, 미사일 지침 종료,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인 평화 정착, 이걸 재확인했고, 무엇보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북미 공동성명, 이거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다고 돼 있고, 북한 인권 상황 개선에 협력한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을 촉진한다, 그리고 우리의 신남방 정책, 그리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이 연계 협력한다, 그리고 한미일 3국 협력 중요하다, 이런 언급. 그리고 뭐 중국이란 얘기는 없었습니다만 쿼드, 남중국해, 대만 해협, 이게 들어갔습니다. 뒷부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이것도 굉장히 말 그대로 포괄적입니다. 기후위기, 또 글로벌 보건, 5G와 6G 같은 기술과 반도체, 이런 새로운 기술 분야 협력한다. 무엇보다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한다. 그리고 이 아르테미스 약정 가입 등 우주 기술 협력한다. 또 해외 원자력 발전소 시장 진출 협력한다. 참 많은 내용입니다. 박사님 참 많습니다, 진짜. 예. 자, 먼저 각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예, 뭐 한미 동맹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한 의미 있는 회담이었다고 평가합니다. 네. 사실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중국 문제나 북한 문제로 인해서 미국과 적지 않은 분야에서 이견이 존재했었던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뭐 워싱턴에서 한국의 대중 경사론, 한국이 중국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하는 우려가 이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일소했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뭐 군사적인 분야, 외교적인 분야, 경제적인 분야 종합적으로 한미가 사실 말은 포괄적 전략동맹이라고 해왔는데, 그랬죠. 그런 부분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강론까지 잘 포함된 의미 있는 정상회담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잘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런데 아마 분명히 또 짚을 부분,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건 뭐 계속 짚어가겠습니다. 자, 저희 김정환 기자의 통일압수다는 사실 뭐 아시겠지만 한반도 정세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다루죠. 이번에는 그래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뭐 외교, 실용, 이런 얘기가 공동성명에 그대로 들어가 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까지 미국 쪽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냥 들어간 건데, 뭔가 북한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냐. 물론 좀 이런 바람,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성김 대북 특별대표를 바이든 대통령이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깜짝
발표를 했다거나 그 과정에서 북한을 노스코리아가 아니라 DPRK 이렇게 뭐 호칭을 하면서 불렀다던가 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성명도 확인했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 대화 협력을 지지했다.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북한이 그러면 이 정도면은 미국이랑 한번 나가서 얘기해 볼 만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까? 약간 회의적인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정확하게 짚으셨다고 생각해요. 일단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건 두 가지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포함시키는 거죠. 네. 싱가포르 합의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사실은 크게 언급하기를 원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네. 뭐 모든 나라에 다 국내 정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싱가포르 공동선언을 다시 바이든 행정부가 언급하기를 그렇게 원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내키하지 않았다. 예, 다만 이제 한국 정부가 설득을 해서 미국이 수용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성킴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같은 경우에도요.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정상회담 일주일 전만 해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과의 대화가 시작되면 임명해도 그렇죠. 늦지 않는다. 네. 그런 식의 입장을 가졌던 걸로 알고 있었어요. 사실 뭐 대북 인권 특사? 그렇죠. 인권 특사를 먼저 해야 된다. 예.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네. 그런 차원이었는데 이것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이렇게 호명을 한 것을 보면 그것은 정상회담 교섭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바이든 정부가 수용해서 네. 사실 성킴 대사가 미국의 인도네시아 대사로 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워싱턴으로 이제 긴급히 불러서 정상회담 때 함께하고 발표했다. 이런 부분은 뭐 우리 정부의 목소리가 확실히 반영된 것 네. 같아요.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미국이 협상 전술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북 정책 검토의 구체적인 내용, 도대체 협상을 시작하면 북한한테 어떠한 보상을 해줄 것인지, 네. 그리고 비핵화 단계를 갖다가 몇 단계로 나눠서 협상을 할 건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그 정도 갖고 북한이 대화로 나오겠느냐 하는데 물음표가 생기는 것도 그렇죠. 사실이고요. 네. 또 다른 한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침묵을 지켜왔는데 그런데 이거는 미국의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일 것 같은데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북한 인권 문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화를 조속히 재개하는 데 있어서는 부담이 좀 따를 것 같아요. 북한도 이 문제를 어떻게 평가할까는 모르겠는데 다만 보통 정상회담 때는 발표되는 부분이 있고 또 발표되지 않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떠한 보관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또 논의됐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으로 북한을 설득할 만한 뭔가 한미 간에 공감대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건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북측에 전달될 것으로 보고 뭔가 있을 수 있다. 그것을 보고 북한도 판단을 할 거다. 왜냐? 지금 정상회담이 끝났는데 뭐 인권 문제 들어가고 했으면 북한 뭐 김여정 부부장이나 비난하는 성명이 나와야 돼요. 근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은 북한도 무언가 이미 정보를 알고 있다면은 자신들이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다는 판단이거나 또는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으로 보기 때문에 네. 뭐 긍정적인 부분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박사님이 조금 더 그 뭔가 되지 않을까 이쪽으로 좀 그 약간 포인트를 맞춰주시는 느낌인데 이건 제 혼자만의 느낌인데 뭐 그런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니라요. 원래 인권 문제가 들어가면요. 북한이 네. 격한 반응을 보이게 그렇죠? 돼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난 5월 2일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네, 네. 나온 게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들의 최고 존엄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네. 최고 존엄이 누굽니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대변인 성명으로 내놨는데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들어갔다면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북한도 뭔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네. 그럼 북한이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도 한번 따져봐야 된다. 무언가 한미 간에 그리고 또는 미국도 대북정책 검토 결과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 박사님 좀 추가 질문입니다. 네. 자, 이런 거죠. 사실 북한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해야 우리가 대화탁으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그 중에 하나로 이제 북한이 그 전통적이랄까 판단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상반기는 지나갔고 8월로 보통 열리는데 그럼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한미가 만났을 때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혹시라도 8월로 보이는 한미 연합 군사 연습 이거를 뭐라고 할까요? 일단 전략적 뭐 유보 혹은 뭐 전략적 축소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미국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이제 그렇다면 정말 북한도 어느 정도 뭐 그 정도면은 뭐 북한이 왜 또 박사님도 잘 아시지만 체면과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뭐 이거와 관련된 얘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나온 건 거의 없어서 만약에 연합 군사 연습을 조금 뭐 전략적 판단 하에서 한다면 북한이 조금 이건 뭔가 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보일 것도 같은데 어떻게 한미가 그 부분도 좀 얘기를 했을까요? 먼저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마 대화를 재개하면 그때 북한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한다던가 조정을 해야지 미국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거죠. 미국이 먼저 북한에게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북한은 당연히 시작도 하기 전에 그럼 축소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유연한 접근, 네.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북한이 대화로 돕기해서 비핵화 조치에 수용을 하면 연합군사 훈련이든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든 보상 조치를 유연하게 가져가겠다. 협상의 단계도 그러니까 지금 기준점이 무엇이 될 것이냐. 결국 지금 미국과 북한이 다시 만나도 기준점은요. 하노이 정상회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하노이 정상회담은 일종의 빅딜이었다고요. 북한은 영변을 내놓고 또 미국은 제재 5개를 해제하겠다고 해서 그걸 요구를 받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지 않고 영변의 일부라든가 활동을 동결하든가 이런 식으로 가고 미국도 제재를 한꺼번에 다 해제해 주지 않고 나름대로 북한의 조치에 상응하는 제재 완화 같은 걸 해주면서 서로 상호 간의 신뢰를 쌓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나 축소를 북한에 던지진 않았을 것이고 우리는 그런 모든 문제에 열려 있으니까 대화로 복귀하라. 그것이 지금 미국이 추구하고 있는 대북 정책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열려있는 외교에 이런 연합군사연습에 뭐 전략적 판단 이것도 들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죠. 이제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강조하는 건요. 북한도 커미트먼트, 비핵화 조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비난하거나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 그때 이제 실질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때 가서야 바이든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북핵 정책, 대북 정책인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조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성킴 대북 특별대표 임명된 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저도 뭐 좋은 신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사실 그 뒤에 나온 얘기들을 보면 지금 인도네시아 대사를 같이 겸직한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고 그리고 성킴 특별대표도 사실은 관료잖아요. 관료가 성킴 특별대표의 최종 보스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인데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를 알 텐데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생각하면 중국, 뭐 러시아, 이란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뭐 이런 문제인데 북한 문제는 조금 뒤로 밀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를 그리고 성킴 대사가 얼마나 경험이 많은 외교관입니까? 자기의 보스가 별로 그렇게 관심을 많이 안 갖고 있는 걸 알 텐데 그런데도 성킴 대사가 어떤 창의성을 발휘해서 이 북한 문제를 해보려고 한다?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먼저 나서진 않을 거예요. 그건 뭐 대북정책 특별대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격이 가장 높았죠. 그렇죠. 스티븐 비건이 부장관까지 갔으니까. 그렇지만 그분도 출발은 차관복급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킴 대사와 비슷한 급이었다고 출발점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도 추진하다가 국가안보 보좌관이었던 존 볼튼이 브레이크를 걸 때도 있었고 지금도 결국 북한 문제에 있어서 최종 결정권자는 바이든 대통령이지만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그럼 사안을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나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에요. 그들이 결정을 하겠죠. 대통령을 설득을 해도. 그렇지만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했다는 것은 미국도 대화에 적극적인 의사 표시다. 이 점은 확실히 시사를 한 것 같고요. 지금은 뭐 인도네시아로 다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대사를 하면서 겸직을 하는데 대화를 시작하면 그때 가서는 인도네시아 대사도 교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만약에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하고 인도네시아 대사를 그만두게 했어요. 근데 북한과 대화가 시작되지 않으면 제일 당황할 사람은 성킴 대사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전 그렇게 봐요. 지금은 겸직을 하고 있지만 아마 미국도 북한이 바로 대화에 복귀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연초부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세운 게 대화나 이런 쪽이 아니라 자력갱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적어도 몇 달은 더 해보고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사실은 대화에 복귀할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도 유연하게 열어놓긴 했지만 시간표가 뭐 아주 촉박한 건 아니에요. 사실 시간표가 촉박한 건 문재인 정부인 거죠. 왜냐하면은 이제 뭐 내년 5월 9일까지가 아마 문재인 정부에 임길 것이고 3월 9일인가요?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행정부가 힘을 쓰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올 하반기 넘어가면 뭐 사실 그렇게 되죠. 그렇죠. 연말까지가 아마 실질적으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좀 급해요. 그렇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북한 상황이라든가 말씀하신 우선순위 같은 걸 고려할 때 이 북한 문제를 급하게 풀 이유는 없는 거죠.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이제 북한의 입장에서는요. 타임라인이 바이든 행정부보다 더 길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김정은 체제가 최우선적인 고려요소기 때문에 체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10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체제가 북한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현안이 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시간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 거고 전략적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면요. 문재인 정부도 북한과의 조속한 대화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 하는 의사표시를 했다고 봐요. 왜냐? 인권 문제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권 문제가 포함된다는 것의 의미를 문재인 정부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한미 간에 북한에게 제공할 인센티브란 것이 물밑에서 준비됐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문재인 정부도 약간 호흡을 가다듬고 그다음에 대화를 한번 하반기에 제대로 한번 추진해 보겠다.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간표를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 블링컨 국무장관이 이제 우리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며칠 뒤에 미국 ABC인가 MBC인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다. 나와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자, 이번 한미 정상회담 끝나면서 일부에서는요. 공을 북한에 넘겼다라는 이런 표현에 대해서 아니 공이 네트에 걸렸다. 이렇게 또 보는 분도 계시고 또 북한에 넘어가긴 했는데 북한이 그걸 받아칠까 뭐 이렇다라는 분도 계십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 공이 북한으로 간 게 아니라 우리한테 온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공이 이제 북한한테 우리가 전달하든지 네트에 걸렸으면 뭐 우리가 또 전달하든지 해야 된다. 뭐 그러면서 뭐 특사 얘기도 뭐 일부 잠깐 나오는 것 같고 뭐 이제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뭐 만나야 된다. 그 전달해서 설명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혹시 좀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먼저 하나 들고요. 또 하나 저는 좀 이런 생각이 살짝 듭니다. 이제 바이든 행정부가 뭐 서두르기보다는 조금 긴 호흡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하려는 것 같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우리 시각에서 조금 보자면 아니 일정 기간은 이 북한 문제를 한국한테 좀 외주 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요거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뭐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 외주 준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외주 줬다면 정상회담 때 무슨 이야기를 했어야 되냐. 공동선언 합의문에 뭐 조속한 대화 제기와 한국의 역할을 강조했었어야 되는 거고 아니면 기자회견에서 적어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북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촉진자 역할을 해주세요. 뭐 기대합니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다면 외주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있는 그대로를 해석해야지 그렇죠. 없는 내용을 추정할 수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뭐 외주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봐요. 이제 공이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공은 지금 미국 행정부는 북한에 있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우리 측에서는 북한이 대화로 조기에 복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공이 네트에 걸려 있나 그런 부분을 이제 염려스럽고 네. 특사 같은 것을 통해서 북한에게 공이 제대로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분들도 많아요. 네. 저는 특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북한이 한국을 상대하지 않고 있는 게 근본적인 그렇죠? 문제인 거죠. 예, 예. 우리가 특사를 보내겠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다시 이것을 뭐 얼마든지 동의는 해줄 수 있지만 북한이 우리의 특사를 받느냐가 제일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보면 박지원 국정원장이 다시 미국을 간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 예.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네. 아무튼 북한이 한국을 상대해야 된다. 그래야지 한국의 역할이 생긴다. 이 점에는 변함이 없는데 아직 북한이 그런 신호를 보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가 무언가 역할을 해보기 위해서 다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을 간 것이 아니냐. 뭐 얼마든지 부족한 부분은 서로 한미 간에 논의를 해서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이제 다만 이제 우리가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 네. 북한은요 핵을 보유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조건을 우리가 다 들어주다 보면요 엔드 스테이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는 북한에 줄 건 다 줬는데 북한에는 핵무기가 일부 남아있게 되는 거야. 그게 북한이 원하는 협상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엔드 스테이트에서 비핵화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뭐 압박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대화도 필요한 것이고 때로는 이러한 시간표가 우리의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이것을 갖다가 인내해내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내 정치적으로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사실은 뭐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을 위해서 양보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요. 거기서 좀 굉장히 이제 많은 흥미로운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하나씩 조금 여쭤보자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지원 원장, 국정원장이 이제 미국에 갔다. 이게 이제 물론 그 취재 기자가 취재를 굉장히 잘해서 그럴 수도 있겠고, 근데 오히려 살짝 흘린 걸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일종의 북한에 주는 신호일 수 있겠죠. 우리가 이렇게 미국과 추가적으로 뭔가 더 하려고 해서 뭐 움직이고 있다. 뭐 이런 신호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드는 거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박사님 말씀 중에 저는 어떤 생각이 잠깐 들어서 메모를 좀 해놨냐면 바이든 행정부가 물론 이제 협상이 본격화가 안 됐는데 그 강론을 뭐 미주알 고주알 한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전에 보면은 미국을 보면은요. 사실은 언론 등을 좀 활용해서 그 전체일 수는 없지만 중요한 내용이 뭐가 있다라는 거 살짝 흘리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관심을 끌게 하거나 뭐 한국의 관심을 끌게 하거나 근데 지금 보면은 아주 원론적인 원칙적인 얘기들만 지금 계속 나왔지 뭔가 뭐 대북 제재라던가 예를 들자면 하나도 지금 나온 게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리고 이제 박사님 말씀대로 계속 바이든 행정부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자칫 원하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른바 전략적 인내 2.0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살짝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뭐 지금 미국이 더 이상의 조치를 하지 않고 네. 북한이 거기에 응답하지 않으면 전략적 인내 2.0이 되는 거죠. 뭐 그 점에서는 이론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바이든 행정부도 전략적 인내라고 평가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저는 보는데 왜 그러냐? 자신들의 대북 정책 검토안을 북측에 전달했다고 하잖아요. 네. 사실은 오바마 일기 시절에 전략적 인내를 할 때는 처음에 그런 조치들이 없었어요. 적극적으로 북한에 협상안을 전달한다거나
유연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미국의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북한이 선조치를 하기를 기다렸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선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략적 인내와는 다르다. 다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냐. 미국이 생각하고 있는 협상의 기준점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는 사실 알 수 없지만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대화는 훨씬 더 빠르게 갈 수도 있는 거고 박지원 국정원장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그러한 물밑 조율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이 제가 반발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권 문제가 내게 나왔으면 이번 주 중에는 김여정 부부장의 대남 성명이 있겠구나 예상을 하는데 그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북한도 무언가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고민이 깊어가는 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전략적 인내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언가 지금 뭐 공이 북한에 있든 테니스 코트에 걸려있든 그물에 걸려있든 무언가 오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전략적 인내는 아닌 거죠. 자, 그런데 박사님 말씀 중에 잠깐만 아마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를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전략 정책 검토가 끝났고 그 검토 결과를 북한한테 설명을 하려고 접촉을 제안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좌시록인 워싱턴 포스트 칼럼니스트가 쓴 거는 북한이 아직 반응이 없다 이런 거였고 또 어느 소식통에 의하면은 그게 무반응 거부란 뜻이 아니고 지금 평양에서 뭔가 연락이 하달 훈령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식도 얘기도 있는데 좀 이제 박사님 단순히 접촉을 제안했다라는 그 수준으로 대북 정책의 내용을 전달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겠죠. 기본적인 내용은 전달했고 익명의 소식통이죠. 그 사람 이야기는 북한도 접수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만나자 그런 전화 한 통 짧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에 관해서 북한이 검토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북한에 이제 뭐 김여정 성명이 나온다거나 또는 다른 평가가 나온다면 그 내용의 검토 결과, 한미 정상회담을 지켜본 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이 점을 꼭 말씀드려야 되는데 북한의 반응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요. 저는 물밑에서 돌아가는 무언가가 있다고 봐요. 북한의 반응이 없다면 북한도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무반응을 내놓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데 북한에 대화로 복귀한다고 하면 이미 긍정적인 방향으로 유턴을 한 것이고 북한이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한국을 비난한다면 일단 미국이 제안한 조건들에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와라고 요구를 하는 거고 그런데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물밑에서 무언가 오가면서 북한도 고민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이번에 그 공동성명에 보면은 굉장히 우리 뭐 정치권도 그렇고 뭐 일부 학자들도 그렇고 전문가들도 그렇고 평가를 하는 게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와 관여 협력을 지지했다. 이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판문점 선언이 이번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이론적입니다만 판문점 선언에 보면은 동해선, 경의선, 철도, 도로를 연결하고 현대화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거를 그러면 북한이 남쪽이 그 하는 성의를 좀 확인하겠다던가 미국이 하는 걸 좀 확인하겠다라는 어떤 일종의 그 테스트죠. 그거로 이걸 하자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근데 미국이 이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남북대화 관여 협력 지지한다고 했는데 공동성명에 또 뭐가 있냐면 이 부분을 다 말씀들을 잘 안 하시던데 우리의 우리라는 건 한국과 미국입니다.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우리는 이제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 때 있었던 워킹그룹 실무협의체 그게 뭐 사실상 이제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지금 말씀들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공동성명에 두 나라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을 한다. 이거를 합의했다라고 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이렇게 보면 북한이 판문점 선언에 들어가 있는 이런 거를 내세우면서
일종의 뭐 그 미국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 대북 제재 이거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던질 때 미국이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남북 간의 합의에 어떻게 보면은 상위 수준이 있고 그것은 원칙에 관한 문제고 그다음에 운용 수준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철도 연결 사업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운용 수준의 문제로 봐야 되고 한미 간의 이견이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합치시켜 나가겠다는 거죠. 그럼 현재 상황에서 미국이 생각하는 그러한 이 철도 연결 사업이나 그런 운용적 문제는 어떠냐? 제재 완화는 먼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 본문에 제재가 유지된다는 내용도 넣었어요. 그리고 싱가포르 선언이나 판문점 선언과 관련된 내용은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네. 어떻게 돼 있냐면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 선언 등 기존의 남북, 미북 간 합의 이렇게 맞습니다.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뭘 의미하냐면요. 그것은 판문점 선언뿐만 아니라 기존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라는 그렇죠. 남북 간의 합의, 뭐 남북 기본 합의서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미북 간에도 뭐 2000년에 조미 공동 커뮤니케나 2005년에 9.19 공동 성명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미국이 먼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북한과 만나서 협의를 하면서 그것들을 이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에 그런 것들을 갖다가 조정해 나간다 하는 내용이 담긴 거죠.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제 박사님 말씀은 저는 이해는 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뭔가 신호가 좀 온다고 우리가 상상을 해볼 때 그거를 확인을 해보고 싶을 거다 이거죠. 테스트를. 그렇죠. 그러기 그 위해서 테스트의 하나로서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던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쭤본 거예요. 북한이 받을 수 있는 걸 어디까지 줄 수 있느냐 던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예. 그게 이제 미국의 요구사항은 그걸 듣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죠. 대화로. 북한이 대화로 나오기 전에 미국이 해줄 수 있는 걸 먼저 북한에 제시하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런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것은 유연하기 때문에 북한 너희들도 아마 가치가 있게 느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로 나와서 만나라. 만나면 이야기해 주겠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인 거고요. 북한은 대화로 복귀하지 않고 계속 기다린다면 나가기 전에 먼저 이야기하라 이러는 거고요. 이것도 일종의 기싸움인데 협상에서는요. 조건을 먼저 말하는 쪽이 불리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조건을 이야기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보다 하나 더 그렇죠. 받아내기 위해서 하기 좀 때문에 세게 나오겠죠. 뭐. 이런 과정이 좀 지난하고 답답하시겠지만 뭐 미국은 어떻게든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를 안고 있는 거고 북한은 김정은 정권에게 최상의 협상은 미국과 관계 개선하지만 핵무기를 일부 남겨놓는 게 최상의 협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밀리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이제 오늘 신 박사님이 굉장히 좋은 지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수요일에 녹화라고 일요일에 올라가기 때문에 요 며칠 사이에 뭐 김여정 담화나 최선희 제1부상 담화 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담화가 빨리 나온다고 하면 그리고 그 담화 내용에 따라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방향을 갖고 가는 걸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는 거고 이게 올라가고도 한참 뒤에까지 안 나온다 그러면 북한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거다. 이제 이런 맥락을 조금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박사님한테 조금 더 남북 관계 여쭤볼 건 있는데 뒤에 또 조금 하고 여기서 잠깐 얼굴 이렇게 한번 어깨도 좀 돌려주시고 이제 30분 남짓 지나서 이야기가 조금 오늘 뜨거운데 자, 이번에는요.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따져보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야. 통일 압수다. 오늘 한미정상회담을 주제로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미중 이 대결 구도 저희가 보니까 특히 우리 시청자분들이 미중 대결 구도에 굉장히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한미정상회담과 미중 대결 요 관점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공동 성명 또 공동 기자회견을 보면 저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주사위를 던졌다. 그리고 한국은 루비콘강을 건넜다.
뭐 제가 조금 앞서가는 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일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렇게 좀 중심을 안 잡고 뭐 조금 명확하지 않다 뭐 이런 식의 약간 비판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게 한 걸음이건 반 걸음이건 미국 쪽으로 갔다. 저는 이제 대통령이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보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공동성명 합의문을 보면요. 네. 주사위를 던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한국의 선택은 동맹 강화 쪽으로 갔다. 네. 왜냐하면 미중 전략 경쟁의 제반 영역이 있어요. 네. 군사적인 분야가 있고 외교적인 분야가 있고 경제적인 분야가 있겠죠. 군사적인 분야는 사실은 미국이 동맹국인 한국 그리고 저쪽 일본과 호주 이런 쪽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 미사일 지침과 관련된 것은 네, 네. 뭐 일단 우리의 국방 역량을 절대적으로 키울 수 있는 정말 엄청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해요. 개발, 네, 우주 개발도 있고 사이버도 있고. 그런데 이제 과거 미국이 입장을 바꿔서 미사일 지침 폐지를 갖다가 동의해 준 것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는 포석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요. 북한을 겨냥한 무기 체계는 제한이 없어요. 800km면은 사실은 뭐 경기도 이남에서 북한 전역을 다 타격할 수 있거든요. 거기다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이 추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는 무기체계인 거죠. 맞습니다. 1000km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만들겠죠. 그거는 뭐냐? 한국의 향상된 능력을 미국도 동맹 파트너로서 활용하겠다. 중국 견제용에. 그런 배경이 깔려 있다. 자, 군사적인 차원에서도 한미 간에 중국을 견제하는 모습이 갖춰주는 거예요. 두 번째, 외교적인 차원에서는 미국이 원했던 것이 중국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보다 분명한 입장을 취해주는 거였어요. 근데 그 핵심 현안은요, 몇 가지가 있어요. 남중국해, 그리고 중국 인권, 그리고 신장 위구르 같은 대만 문제, 그리고 쿼드 문제 이렇게 네 가지 이슈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장 위구르 홍콩 인권 빼고는 이번에 다 언급을 해줬어요.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라든가 그리고 쿼드는 바로 가입한다고는 하지 않았어요. 원론적이지만 일단 들어간 것 자체가 그렇죠. 중요성을 인식한다 이렇게 하면서 또 쿼드도 손을 들어줬죠. 저는 대만 문제까지 해줄 필요가 있었냐? 나는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고 보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엄청나게 미국 손을 들어준 거예요. 외교적 차원에서도. 경제도요. 경제와 관련해서 미국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격차를 두려고 해요. 그래서 과거에는 클린 네트워크라고 해서 네트워크 차원에서만 접근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공급만 회복력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플라이 체인 리질리언스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뭐냐? 미국 자체적으로 중국보다 반도체라든가 배터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구축함으로써 그리고 그 국가들 간의 첨단 기술이 오갈 수 있도록 소통함으로써 이런 분야에서 중국과 차별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격차를.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미국에 44조 원을 투자를 한 것이고 그 주력이 보면은 삼성전자, SK 뭐 이렇게 또 LG 이렇게 하면서 현대도 있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앞서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경제협력 수준이요.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첨단 산업부터 바이오 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분야에 있어서 미국과 협력을 강화한다. 그렇게 되면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군사, 외교, 경제 부분에서 미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문재인 정부가 이제 더 이상 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한다 이렇게 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됐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박사님도 조금 놀라셨죠? 그래 놀랬죠. 사실은요 제가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신범철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을 많이 비판해 왔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번 정상회담에는요 제가 원했던 게 다 들어갔어요. 말씀하셨던 게 그간 이야기했던 북한 인권도 사실은 장기적으로 보면서 언급을 해야 된다. 쿼드 같은 것은 우리가 바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입장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언급은 해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경제협력, 첨단산업은 미국의 기술이 있기 때문에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번 정상회담 이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는 그 부분을 약간 소극적으로 그렇죠. 접근해왔거든요. 네, 네. 물론 나름대로의 셈법이 있었다고 평가는 하지만 그런데 이번에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정상회담 잘 됐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우리 시청자분들 요거 조금 찾아봤는데 한미 파트너십 설명 자료라는 게 이제 공동 성명 나오면서 있습니다. 이게 청와대 사이트에도 있는데 이거 보고 저는 굉장히 더 놀랐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들이 이렇게 얘기했고 합의했다라는 거를 제도화시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청와대와 백악관 사이에 한미 공급망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또 투자심사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미국 재무부, 국무부와 한국의 관련 부처들 사이에 만든다. 보건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을 만든다. 또 한미 민주주의 거버넌스 협의체, 이걸 DGC라고 한다는데 이것도 만든다. 그리고 이제 아르테미스 약정에 한국에 가입하도록 한다. 이게 왜 이걸 저는 굉장히 중시하냐면 박사님 굉장히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거의 모든 경제 분야에 있어서 이게 다 들어갔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뭐 정권이 보수 쪽으로 다시 넘어가건 뭐 기존에 지금 이쪽이 계속 유지하건 이 기조, 이미 한국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에 미국 한미동맹 강화 확장으로 뭐 결정했다라는 이 기조를 바꾸기가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물론 이제 조금 더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실 거고, 아니, 가긴 가야 되는데 중국이 조금 그러네. 이런 분도 여전히 계시겠는데, 자, 여기서 박사님이 좀 전에 대만 해협은 뭐 굳이 넣을 필요 있었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결국 뭐 우리가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사실 모두 하나는 동맹국, 하나는 전략적 협력 파트너 국가인 그렇죠. 거예요. 네. 우리가 중국 시장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익도 무시할 수 없어요. 다만 중국이 우리 주변국이고 주변국으로 있다 보니까 마찰 요인이 많아요. 네.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주변 국가 간에는 항상 마찰 요인이 있어요.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 올 수 있는 압박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조심해 나가는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으로 미국의 편에 설 것임을 확실히 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그 수위 조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너의 편이야 이야기를 하면서도 근데 그중에 아이템들을 고름에 있어서 나는 너의 이만큼 친한 친구야. 그런데 이제 그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 상대방으로부터 비난받거나 또는 압박을 받을 소지를 만들지 않으면서 나는 너의 편야를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외교적인 그렇죠? 기술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고 본 건데 네. 저는 쿼드 같은 것은 아주 이번에 소위 말하는 워딩이죠. 단어 선택을 잘했다고 봐요. 당장 쿼드에 가입할래 이러면은 이거는 단어 표현을 잘못 쓴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중요성을 인식한다 하면서 네. 미국을 지원하고 또 중국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국을 압박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만 해협 문제도 사실은 그것도 역시 중요성을 인식한다고 하는데 이 대만 해협 문제는 중국의 시각에서는 자기들 외교의 레드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은 그 문제가 공동성명에 들어가는 순간 중국으로부터는 압박을 하거나 네. 비난을 하거나 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 거죠. 자연스럽게 중국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비난을 했어요. 근데 다만 지금 환경을 볼 때요.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국이 중국에 반도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국의 첨단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지만 수위는 조절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한국을 보이지 않게 괴롭힐 가능성이 그러니까 있어요. 바로 그 지점인데 이런 거죠. 뭐 지금 청와대나 외교부 장관이라던가 뭐 중국과 우리가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성명에서 우리가 얘기한 건 다 일반론이다. 중국도 우리 입장 이해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왔다가 중국이 며칠간 고민하면서 이제 내정 간섭이다 해가지고 그냥 뭐 크지 않게 세지 않게 반발은 했는데 그런데 덧붙여서 앞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미사일 지침도 보면 우리는 그 우주 개발 이거를 지금 자꾸 강조를 합니다. 정부는. 그런데 그게 군사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 중국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주한 중국 대사가 공동성명에 중국이란 나라 이름은 없지만 우리 중국을 얘기한 거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겪어본 중국이 사실은 뒤끝이 좀 있잖아요. 큰 나라답지 않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고 저는 걱정을 하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시는지? 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구조적으로 중국이 한국을 압박하기 어려워요. 지금은. 예. 네. 사드 보복 때 가장 큰 피해는 사실은 롯데마트도 그렇죠. 있었지만 네. 한국의 관광객이 중단됨으로 해서 명동이 그냥 그렇죠. 한학령이죠. 그렇죠. 예. 우리 그 여행업체나 관광업체 명동의 상가 엄청난 피해를 봤죠. 그런데요, 지금은 어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차피 못 와요. 그러니까 중국이 카드로 쓸 수가 없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산업 분야에서 대대적인 압박을 하면 한국도 보복 조치가 있는 거지. 반도체 공급. 아까 말씀하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압박을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중국의 압박이 보이는 쪽으로 오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쪽. 그러면서도 약간 한국을 당황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중국에 무슨 물건을 팔 때, 수출할 때 통관 절차를 이제 법적으로 한다. 다 하다 보면 까다롭게 하고 그렇죠. 지연되고 그런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갈 수 있고 또는 뭐 우리의 중국에 있는 유학생들이나 이런 비자 발급 문제 이런 것을 또 까다롭게 하면서 괴롭힐 거. 근데 그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수하고 갈 수 그렇죠.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만 이제 정부의 접근인데요. 너무 아니다, 별거 아니다. 이거를 강조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제 정부는 성과가 있으니까 그 성과를 훼손할 여지가 있는 이야기들은 하지 않고 있어요. 국민들 좀 안심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관 절차가 지연되면 기업들이 손해가 발생할 그렇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밑에서는 사실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죠. 저는 그리고 공동성명에 이것도 조금 말씀들 많이 안 하시던데 코로나19 발병의 기원 이거를 또 넣었더라고요. 굳이 그거를 지금 이제 공교롭게도 최근에 지금 미국에서 이게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던데 굳이 공동성명에 넣을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살짝 들긴 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 방한이 아직 계속 늦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이유도 크지만 일부에서는 중국이 오히려 한국 관리를 위해서라도 방안을 서두를 수 있다. 이런 관측도 하시는 것 같고 아니다. 중국이 이거 상당 기간 안 올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보시는데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 나온 메시지로 봐서는 중국이 한국을 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높지 그러니까 않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가능성을. 그렇지만 중국도 외교적인 수단이 뛰어난 국가거든요. 네. 다른 카드를 사용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한국의 입장을 바꾸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과의 공동 성명을 또 내놓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이제 대만 문제를 희석시키는 발언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중국이 유일한 주권 국가임을 확인한다. 하나의 중국 원칙. 하나의 중국 원칙. 이런 거를 갖다가 포함시키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조건에서라면 시진핑 주석이 올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이제 그때는 이제 다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과연 그런 것을 수용하면서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추진해야 될 것이냐. 근데 저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은 외교는요 신뢰가 중요한데 지금 미국에 가서는 언급했다가 중국 만나면 말 바꾸고 그럼 미국도 우리를 신뢰하지 않을 테고 중국은 한국을 신뢰할까요? 한국은 압박하면 말 바꾸는 그렇죠. 나라구나. 그럼 다음에 또 미국 바이든 만날 땐 또 말 바꾸겠네. 이러면 한국 외교의 기준이 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예가 이건 제가 정파성을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천안문에 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외교 잘한다라고 우리 국민들도 막 좋아하고 했었는데 그 뒤에 행보가 상당히 좀 왔다 갔다 했어요. 지금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때 아쉬운 점이 조금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내부적으로 그 외교 경험이 있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일관성과 원칙을 갖고서 미국과 중국을 대해야 한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천안문에 간 것은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협조를 얻기 위한 거였죠. 그렇게 갈 거였으면 사드 문제도 더 저는 일찍 공개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이거 쿼드 하듯이 사드 문제도 처음에 사드 배치하겠다가 아니라
사드 문제를 미국과 논의하기 시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번에 쿼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한 것처럼 그렇게 완충작용으로 갔으면 훨씬 더 바람직했던 것이죠. 이렇게 외교에서 갑자기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거나 유턴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가장 안 좋은 사례라고 보이는데 아무튼 이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 1년 남짓 이런 도전에 직면할 거예요. 중국이 그대로 넘어가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근데 중국이 그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 요거 좀 여쭤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는 저도 그렇고 사드와 그에 따른 경제 보복 이거를 우리는 굉장히 좀 힘들어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트라우마에 가깝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때를 교훈 삼아 짚을 게 이거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미국이 우리를 거들질 않았어요. 사실 뭐 못 본 척하거나 뭐 뭔가 한국의 편을 좀 들어주는 이런 모습이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뭐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미국에게 이제 가는 거로 뭐 딱 방향을 잡았으면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이 경제 보복이건 뭔가를 한다면 이건 미국이 이제는 뭔가 정말로 동맹이라면 같이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뭐 이번 공동 성명은 그런 것까지 다루지는 않았겠지만 박사님 보시기에는 뭐 우리로서는 미국한테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해야죠. 그런 부분을. 그리고 미국도 아마 사드 보복 때 미국이 한국을 지원하지 않았다는 한국의 불만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겠죠. 그 당시는요. 오바마 행정부의 레임덕식이었어요. 그게 2016년 7월 달에 발표됐는데 네네. 2016년 11월 달에 미국이 대선이 있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오바마 행정부가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고 그런 부분이 한국 국민들에겐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지금은 조금 문제인식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직 미국도 적극적인 대응은 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호주가 중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이 경제보복으로 보복하진 않고 있어요. 따라서 이게 WTO 체제라든가 세계무역규범과 관련해서 이유 없이 딴 나라에 대한 압박을 했다고 경제보복 조치를 하는 것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을 강화해서 만약에 이번에 쿼드 문제나 대만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게 경제 제재를 한다. 그럼 미국도 중국산 물품에 그만큼의 관세를 더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한국도 안심하고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의 가치를 미국과 공감하고 맞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이기 때문에 동맹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다고 할 때 미국도 그 정도 보장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어떤 국가의 외교적 의사결정을 가지고 그렇게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중국도 그러한 입장을 고쳐야 돼요. 왜냐? 지금 중국의 외교는요. 과거에는 화평 발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조화 세계. 주변 국가 잘 이렇게 조화롭게 지내면서 발전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중국이 이제 정말 강력한 나라가 되다 보니까 약간 큰 나라와 작은 나라의 위계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 국민들은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중국 당국도 느껴야지 중국은 14나라의 주변국이 있다고 해요. 그런 국가들과 사이좋게 잘 지낼 수 있다. 그 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뭐 지금 박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는데 마지막 질문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는 건데 미중 대결 속에서 만약에 중국이 이게 우리가 너무 빨리 뭐 샴페인을 터뜨렸다. 미국이랑 너무 일찍 맞서려고 했다라는 판단하에 다시 예전처럼 뭐 아까 말씀하신 뭐 조화세계나 뭐 화평 발전이나 아니면 뭐 도광양회식으로 좀 돌아간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절대로 안 밀려 하면서 계속 미국과 각을 세우면 이른바 이제 투키디데스의 함정에 빠질 수도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미국은 이제 한국, 일본, 거기다가 호주, 뭐 인도, 동남아, 아세안 지금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유럽도 그렇고. 자, 그렇게 보면 중국은 북한을 자기 편으로 더 땡겨오고 그리고 러시아도 더 땡겨오고 하면서 과거 냉전기처럼 이게 좀 묘한 이런 그 대립적인 구도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가다 보면은 핵 문제도 못 풀고 평화체제도 못 만들고
이런 걱정이 있는데 요거 좀 장기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전망해 주시는 것으로 오늘 순서를 좀 줄이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우려가 제기되는 거예요. 사실이죠.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미중 전략 경쟁이 치열해지면 진영 논리가 생기는 그렇죠. 곳이고 네. 한국은 지금처럼 동맹 강화 미국 진영에 쓴 거죠. 그럼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북한을 자기 편으로 더 만들어야겠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잘 이행 안 하고 김정은 정권이 핵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뭐라고 하지 않고 또 이제 중국이 혼자 미국을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러시아를 전략 파트너로 인정해서 보세요. 이미 진행됐다고 봐요. 아시아 문제는요. 러시아가 중국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요. 유럽의 문제는요. 중국이 러시아의 입장을 맹목적으로 지지해요. 그렇게 보면은 이미 진영이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정말 문제는 더 풀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거를 풀어가는 노력을 한국은 계속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국은요. 어떻게 보면은 중간자적 입장이잖아요. 왜? 지정학적으로 반도 국가예요. 그렇죠. 우리는 해양 국가도 아니고 대륙 국가이지만 반도기 때문에 해양에 직면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사실은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 조화로운 게 국익에 부합하는 게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노력,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플랜 B를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이 악화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군사, 외교, 경제적으로 준비할 게 있어요. 뭐냐? 독자적인 군사력을 강화해야 돼요. 주변국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꿀리지 않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번 정상회담을 평가하는 건 미사일 지침 폐기가요. 지금 당장은 개발하지 못하더라도 한 10년, 20년 이후에 한국의 전략 무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외교적으로는 뭐 이렇게 협력 노력을 계속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 강화 쪽에 우리가 방점을 둘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세계사의 흐름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부분적으로는 따라간다. 그것이 이제 쿼드에 우리가 어느 순간 뭐 공식으로 가입하든지 또는 기능별 협력. 네. 쿼드도 뭐 지금 백신 영역이나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기후 변화라든가 그런 협력을 하면서 동맹 강화에 방점을 두고 경제적으로는요. 저는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 미국과의 협력은 하고 있잖아요. 근데 중국이 그것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 보복 조치, 중국만큼의 경제 협력을 제3지역으로 돌림으로 해서 충격을 완화해야 된다. 따라서 아세안 시장이 정말 중요하게 됐다고 보고 인도 시장과의 협력도 강화해야 되고 중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유럽 이런 쪽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위험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리스크를 갖다가 배분을 해칭하는, 해서 어느 한쪽에서 충격이 왔을 때 그 피해를 덜 입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구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좀 문재인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이 정상회담 관련해서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과 저희가 좀 깊이 짚어드렸습니다. 자, 한반도 정세 꼼꼼하게 찾고 우리 길 찾아가는 김정환 기자의 통일 압수다. 오늘로 이제 4시즌 마쳤습니다. 5시즌 이어가느냐, 뭐 몇 번 말씀드렸듯 예산 문제가 좀 있어서 좀 가는 방향으로는 하고 있는데 머리를 좀 쥐어짜고 있습니다. 뭐 늘 드리는 말씀 있죠? 댓글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꼭 해주세요. 네. 자, 긴 시간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경제사회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